안녕하세요. 세계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윤입니다. 오늘은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중세 유럽이 시작되는 시점을 살펴볼 건데요. 서로마 제국이 붕괴한 이후에 중세 유럽에서 포도주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또 이 혼란 속에서 포도주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을지, 오늘은 중세 유럽에서 포도주의 의미와 발전을 살펴보며 새롭게 나타난 로마 카톨릭과 포도주의 수호자 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지 약 100년 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남하로 인해 476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대륙은 게르만족 부족들의 각계 전투로 인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로마 제국이 당시 세련되고 월등했던 로마 시민에 의해서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한 것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제 아무리 강하고 잘난 제국도 결국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 암흑기간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은 게르만족인들을 교육하고 또 교화하는 데 힘썼고, 그 결과 게르만족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프랑크 왕국은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세력으로 떠올랐는데요. 프랑크 왕국은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로마 교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을 테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우리를 정통으로 인정해달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의 개종을 환영하며 그들을 기독교의 수호자로 인정했습니다. 496년에 클로비스 왕은 세례를 받고 대관식을 거행했고요. 이로써 프랑크 왕국은 로마 카톨릭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죠. 이후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니 황제는 유럽 대부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면서 유럽 중세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평가받게 되었어요. 샤르마니 황제는 800년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로 대관을 받으면서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샤르마니 황제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로마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는데요. 통일된 유럽 대륙 내에 그리스도교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다른 게르만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또한 코앞까지 세력을 확장해 와서 유럽 대륙을 노리던 이슬람 왕국의 확장을 저지하면서 그리스도교 세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왕국은 스페인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자칫하면 유럽 대륙으로까지 넘어올 상황이었죠. 그때 샤르마니 황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는 유럽의 중세 그리고 서구 문명의 역사는 지금과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샤르마니를 기점으로 유럽 대륙은 로마 카톨릭을 중심 세계관으로 삼으면서 중세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샤르마니의 업적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요. 유럽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포도주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죠. 샤르마니 황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게르만족 출신이었던 샤르마니 황제는 그 당시에 키가 190cm가 넘고 거대한 몸집과 긴 흰 수염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도 전사왕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와인 생산지 부르고뉴의 꼬트드본 초입에 있는 코르똥 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에는 샤르마니 황제 이름을 딴 코르똥 샤르마뉴라고 하는 그랑크리 포도밭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르똥 샤르마뉴 포도밭과 이 일대 코르똥 언덕의 포도밭들은 샤르마니 황제와 연결된 전설을 갖고 있는데요. 샤르마니 황제는 당시 코르똥 언덕에 햇볕이 잘 들어서 눈이 빨리 녹는 것을 보고 저기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이 포도밭을 교회에 헌납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본래 이 코르똥 언덕 포도밭에는 적포도를 심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적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흰 수염이 붉게 물드는 것을 불편해하는 샤르마니 황제를 본 왕비가 청포도를 심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코르똥 언덕 위에는 청포도만 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코르똥 샤르마니 포도밭은 샤르도네라고 하는 청포도 품종을 심어서 고품질의 화이트 와인만을 생산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샤르마니 황제 이후부터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교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중세 유럽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앞선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은 내 육신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했죠.
그 결과 성찬식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는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이 포도주 양조에 헌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최고의 와인 메이커가 돼서 포도밭 관리와 와인 품질 향상에 헌신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부르고뉴 지역으로, 이 지역의 와인 생산은 중세 유럽의 클리니 수도원과 시토에 수도원 수도사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했었죠. 중세 초기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체 변화설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카톨릭에서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성체 변화설에 따르면 성찬식 동안의 빵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인데요. 중세 초기에는 성체 변화설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신비한 힘에 의해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화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 수도사들에게 성찬식에 올릴 포도주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카톨릭에서는 매 미사마다 신부님들이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성체 변화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나 칼뱅은 빵과 포도주가 상징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변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울리 츠빙글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일 뿐 포도주나 빵에 신비한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고요. 때문에 현대에도 성찬식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카톨릭 성찬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적포도주, 즉 레드와인을 사용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반면 개신교 성찬식에서는 포도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적포도주나 화이트 와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고 전 세대의 성찬식 참여를 위해 포도주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프랑스의 대표 와인 생산지인 부르고뉴, 샤토네프디밥, 보르도 이 세 곳의 중세 역사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또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백년 전쟁과 같은 역사 속 맥락에서 와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 속을 함께 여행하며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